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권은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제목이 멋지죠. 세계 8대 문학상에 대한 지적인 수다. 그래서요, 일본인 학자들, 교수들, 평론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각자 읽은 책들, 문학상 책들, 그 다음에 그 상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대단히 편하고 의미 깊은 책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시간이 머무는 곳, 끌리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쭉 작가들이, 저명 작가들이 둘러보고 그 미술관이나 이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를 보겠는데요. 세계 8대 문학상을 여기는 이제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 퓰리처상,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예루살렘상, 부커상, 카프카상 이렇게 해서 이 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눕니다. 재밌습니다. 맨 처음에 당연히 노벨상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솔직합니다. 노벨 문학상이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인류 이상을 지향하는 세계에서 걸출한 문학자라는 건데, 인권 옹호나 국내에서 박해받는 사람을 그린다. 이 의미가 첫째고요. 둘째, 고령자가 많답니다. 그치요? 고령자가 많잖아요. 그 다음 셋째, 유럽의 주요 언어밖에 못 읽는 사람들이 선정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북유럽 출신이라면 더욱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가라면 본인이 영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번역본이 우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문학상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실은 유럽에 상당히 치우친 상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특유 그 대담, 일본 책 특징 중에 하나 있잖아요. 대담집이 많잖아요. 편하게. 이 대담집 정말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는 타이핑을 하고, 또 돌려보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이게 혼자 쓰는 작업보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본 책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장점이 있죠. 맨 마지막 노벨상에 대한 이런저런 평이 있는데요. 카리브해 연화에서는 노벨 문학상 시인과 가수가 동격인 세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최근에는 국민문학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 작가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평을 해요. 이해되시죠? 밥 딜런이 작년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의 흐름을 일본의 평론가들, 교수들은 이미 쫙 꿰뚫고 있는 겁니다. 예.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벌써 이걸 쫙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문학상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늘 소설책 별로 안 읽는다고 반성합니다만, 특히 이 부커상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읽고는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요. 지금 올 여름에 읽으려고 소설책을 하나, 둘, 셋, 넷, 5권을 지금 구입해놨습니다. 제 책상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 작가들 이건 꼭 읽어야 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해석이 돼. 이런 걸 지금 골라놨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문학상 하나를 예를 들죠. 이상 문학상을 예로 들자면 평론가들이나 소설가들, 그리고 전에 수상한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신춘문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부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만, 대학 교수에서 문예비평가, 작가, 그리고 은퇴한 정치, 문학을 좋아하는 방송인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선정위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습니다. 선정위원이 고정적이지 않다냐. 아주 근사한 시스템이네요. 유착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선정위원의 경향이나 취향에 맞춰 수상할 만한 작품을 쓰는 일도 일단 불가능하고, 실제 수상작의 경향도 편향되지 않고 다양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먼저 1차로 선정된 작품을 롱 리스트로 공개하고, 그 최종 선정된 작품을 숏 리스트로 발표합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수상작이 정해지는 것은 매년 10월이지만 3개월 전부터 롱 리스트를 보고 예상도 하고 판매를 촉진하다가 1개월 전 쇼트리스트가 뜨면 다시 한번 붐업하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이벤트로 가능한 셈이죠. 그래서 수상작뿐만 아니라 후보가 된 작품도 잘 팔립니다. 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고마운 일이죠. 재밌잖아요. 전 이 부분 정말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예,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만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원자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독일에서 원전 폐기 결정할 때 원자력 전문가도 넣습니다만 위원장은 카톨릭 추기경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들어가서 7명이 회의를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모델로 해서 김기영 대법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문학인들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은퇴한 정치인,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상식을 하고 평론을 한다. 재밌잖아요. 아주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책에 대한 소개가 될 만한 의미 깊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일본 특유의 장점이 드러난 책이라고 봤고 이걸 통해서 제가 읽어야 될 책을 5권을 구입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학자들은 역시 노벨상의 세계적인 흐름을 수년 전부터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런 예지력을 보여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고요. 도코 고주에 지었고 우리 일본 번역자로 훌륭하신 송태욱 선생이 옮겼고 현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끌리는 박물관이라는 책입니다. 끌리는 박물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 아라리오랑 손을 잡고 했나요? 실연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실연과 관련된 의미 깊은 자료들을 보내줄래?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큰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미술관이 있잖아요. 자그레브에. 아시죠? 자그레브에 미술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설립한 올링카 비스티카와 드라젠 그루비시치는 한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몇 년 전 뜨거운 여름에 그들은 사랑을 끝내고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다. 결별 자체는 슬펐지만 그들의 이별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분류하고 그에 얽혀 있는 함께했던 추억들을 나누었다. 컵, CD, 잿더리, 커피 그라인더, 냄비, 러그, 책, 배지, 스카프 등 평범해 보이는 물건에도 제각 이야기가 있었다. 선으로 도와주려는 친구들, 자기 개발서들,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는 잡지기사들은 이런 물건들을 모두 내다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깨버리거나 자선단체에 주워버리라고 충고했다. 아무리 가까워도 반드시 없애라고 했다. 사랑이 끝나면 지난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 전시회를 엽니다. 그 과정에서 물건을 더 수입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를린, 케이프타운, 이스탄불, 휴스턴, 심지어 링컨, 셔주, 슬리퍼드에서 상심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의 설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실현 박물관입니다. 이별 박물관. 자그레브에 있습니다. 이별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인텔리전트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미술 비평가가 아닌 저명한 작가들이 살아오면서 보았던 인상 깊었던 박물관을 다시 찾아가서 마음에 들거나 혹은 들지 않는 것을 쓰면서 추억의 시를 한 가닥씩 자아냈다는 책입니다. 총 38분의 작가가 썼는데 이를테면 가정용품 박물관, 주택박물관, 실험박물관, 프라도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전주역의 프릭 박물관도 나와 있더군요. 이 중에서 38편 중에 24편을 선별을 해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맨 앞에 추천을 그래 멋진 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저도 간간히 적었다가 휴대전화에 전화가 오면 문자 오면 그 답변 대신 멋진 글들을 보내는 제가 습관이 있는데 T.S. 엘리엇 씨가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T.S. 엘리엇 씨. 지금 이 시간과 지나간 시간 모두가 어쩌면 미래를 위한 시간일지라도 오늘은 어제가 만든 것이지만 우리가 어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오늘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박물관을 미술 작가나 박물관 전문가들이 아니라 작가들이 거기에 추억을 묻어놓은 작가들이 찾아가서 박물관을 소개하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법 날카로운 이야기도 써 있고 그 다음에 24사람 작가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런 책들 읽으실 때 특징이 있잖아요.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강박증 가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못 가본 미술관, 앞으로 가보고 싶은 미술관, 그 다음에 내가 갔던 미술관인데 나는 거기 어떤 추억을 묻어두고 왔는지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고 프라도 몇 년 전에 갔는데 지금도 환상이 남아있거든. 이 사람은 뭐라고 했지? 그 다음 프리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프리 컬렉션은 뭐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실험박물관, 이제 아는 것부터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읽게 되고 편하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강연할 때 즐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 실패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웬 실패냐고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시간에 가면 실패박물관이 있는데 그런 의미 깊고 독특한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대한 여러 컬렉터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이런 다양한 미술관들, 박물관들 생기나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또 여름에 휴가들 많이 떠나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각자 생각과 추억을 담고 정리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끌리는 박물관 책을 소개했습니다. 매기 퍼거슨이라는 분이 엮었고 김한영 선생이 옮겼습니다. 예경 출판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제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해남사 책과 끌리는 박물관, 예경 출판사 책 두 권을 모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